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용우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한 것이나 취임 3일차에 직무가 정지된 것이나 모두 초유의 일입니다. 야당이 한 기관장을 이처럼 집요하게 공격한 전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MBC 경영진 교체가 민생 문제도 아닌데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뒤 2달 동안 여야는 극한 대치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은 최원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곧바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갑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하고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가들을 이처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자 야당은 단독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지만 가결까지 간 건 처음입니다. 여야의 대치는 오는 5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 특검 사국조를 통한 윤석열 정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여야의 탄핵, 특검 정쟁만 반복되는 동안 상임위 절반은 단 한 건의 법안도 심사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통령실은 비판을 넘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대 오물 탄핵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국은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도한 탄핵이자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22대 국회 들어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이 발의된다며 북한의 오물풍선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IT, 통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한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소추와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가더라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법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 특히 탄핵안의 최대 쟁점인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온 만큼 헌재 판단이 공영방송 이사진 인선의 정당성 여부까지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에 그치지 않고 다음 주에는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로 다시 불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괴롭히기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안 표결 전 진행된 과방위 현안 질의에선 건강 문제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과방위 전체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 추천한 걸 따질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뿐 아니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 전원 등 증인 28명을 무더기로 채택했고 오는 6일에는 방통위를 방문해 현장 조사도 진행합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진숙 개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아프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당은 방송을 장악한 적이 없다며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기관 괴롭히기도 아니고 계속 부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라며 방통위 체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이탈 주민 비하 논란을 빚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사퇴 하루 만에 대구 지역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파색이 옅은 정책통으로 불리는데 개파 논란을 염두에 둔 인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찬을 함께한 한동훈 대표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바닥에 앉아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너무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한 대표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 지명 배경으로 정책적 유능함을 꼽았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 대단히 정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안정감 있으신 분이고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내리 4선을 한 김 의원은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원장과 당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재부 장관 당시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친 만큼 이르면 내주 초 의총 추인을 거쳐 임명될 걸로 보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친한계 원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돼 친한계가 최고위 9명 중 과반을 점하게 됐습니다. 사의를 표한 홍영림 전 여연원장은 재신임될 가능성이 크고 신지호 전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내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임명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당내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불거질 수 있는 당내 분란을 안고 민주당을 상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동훈 체제의 과제는 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지 열흘 만에 지도부 체제를 완성했어요. 우선 한 대표의 입장에선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 멤버 9명 중 과반인 5명을 친한계 인사로 확보하면서 자신의 구상대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책위 의장 교체 과정이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네,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예정됐던 한 대표와의 오찬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불만이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친윤계에선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기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한계 내부적으로도 당 통합 방안을 놓고 고심이 큽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소통 방식의 변화를 좀 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나오는데요. 지나치게 논리적으로만 설득하려는 화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 대표가 설득하겠다고 공언한 이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내 정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범친윤계로 분류가 되지만 개파색이 강하지 않고 당 의원들 사이에선 포용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대표 입장에선 추 원내대표와의 호흡이 원활해야 향후 정책 현안은 물론이고 대야 공세를 위한 당 결집에도 도움이 될 거란 시선이 많습니다. 네. 이 여당의 야권에 대한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달 중순에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죠. 이 전 대표가 종부세 완화 등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 역시 현재 맞대응 방식의 대야 투쟁만이 아닌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정책 마련에도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요즘 여야를 보면 협치란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 오늘도 그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노란봉투법까지 상정하면서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건데요. 내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일방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두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8월 국회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법원 전상망을 해킹해 테라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간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그 정체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 라자루스 소속 해외 해커 5명이 포착됐는데 IT 개발자를 사칭해 각종 사업을 따내는 수법을 해킹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해외 IT 개발자가 자신의 이력과 사진을 내건 홈페이지입니다. 아이디 북극성, 이름은 막심이라며 자신을 프로그래밍 전 영역을 다룰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소개합니다. 고려인이 많은 카자흐스탄 국적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러시아에 있는 라자루스 소속 북한 해커였습니다. 국내 보안업체에서 이들을 추적했더니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계좌에서 자금을 주고받은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거래 데이터와 이메일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OFAC나 이런 곳에서 범죄로 그리고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주소들하고의 연관관계를 또 다른 북한 해커 4명은 프리랜서 개발자를 사칭해 해외 유명 구인 사이트에서 활동한 행적이 포착됐습니다.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프로젝트에 참여한 뒤 해킹 프로그램인 소위 백도어를 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상자산이나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규모는 총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정원은 북한 해커들이 신분을 숨긴 채 전 세계 IT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 이미 500여 명의 기술과 의료 지원 부대를 파병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병 시점도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자동 군사 원조 조약을 맺기 이전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북한의 파병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북러 정상이 자동 군사 원조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은 알렉세이 국방차관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호상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 부대를 파병 중인 걸로 우리 정부가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북러 조약을 맺기 전부터 현재까지 기술 지원과 의료 지원 부대 500여 명을 파병 중이라며 기술 지원 부대는 자신들이 제공한 포와 미사일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52mm 포탄 520만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이달 중 파병될 예정이었던 도시 재건을 위한 공병부대는 북한의 호우 피해 상황이 심각해 연기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심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도로에 10여 명의 사복경찰관들이 몰려듭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웁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서울 중구의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1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는 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보나 가면서 쓰러져갖고 피 토하시길래 얼른 119를 불렀지. 심폐소생술을 119 남자분이 오셔갖고 했거든요.
남성은 범행 3시간 40분 뒤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이곳 쪽방촌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까지 노숙을 하다 현재는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범행 장소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과 노숙자 간 다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여성분들한테 좀 뭐 금전을 좀 요구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노숙자가 자고 있으니까 청소해야 되니까 일어나라 어쩌라 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 구의원이 범행 당시 일행들에게 망을 보게 한 걸로도 봤지만 해당 구의원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서울 성동구 의회 고모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술 한두 잔 마시고 정신 잃었다는데 입장 어떠시죠?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 밝히겠습니다. 고 의원은 총선 당일인 지난 4월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체육 행사를 마친 뒤 이곳 유흥주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고 의원이 축구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갔던 중 후배들에게 망을 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일행 3명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고 의원은 경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달 8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지난주 경북의 한 야구부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했다는 보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이 가해 학생 2명에게 강제 전학과 1년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 야구부에서 학폭 피해가 있었지만 학교는 쉬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배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행에 시달렸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소한 경북 모 중학교 야구부 김모군. 뒤에서 그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입을 그냥 막으면서.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 2명에게 강제 전학을 처분했습니다. 또 다른 2명에겐 각각 출석 정지와 교내 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 전학은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강제 전학 선수는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중학교로 12개월, 1년 동안 선수 등록 제한이고 중학교는 자격이 없으니까.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야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들하고 마주치고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 아이는 이거를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 중학교 야구부에선 과거에도 몇 차례 학폭이 발생했지만 쉬쉬한 채 피해 학생들이 야구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괴롭힘을 당해서 학폭을 열려다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덮고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학교 측에 학폭 내용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어제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500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서 당분간 집 말고 다른 머물 곳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계단을 오릅니다. 가쁜 숨을 내뱉으며 중간중간 쉬어갑니다. 무더위 속 11층까지 올라가 집에 들어가지만 에어컨을 켤 수도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로 전기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전 점심을 싸들고 왔는데 쓰러지는 줄 알았어. 굉장히 힘들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가 난 아파트 한 집입니다. 전기가 끊긴 건 물론이고
이렇게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전 단수된 가구는 480세대가 넘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짐을 챙겨 부모님이나 친척 집으로 피난 가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 나가지고 집에서 지금 유독가스 나오고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가지고 할머니 집을 가서 대피를 하려고 가고 있어요. 인근 주민센터에는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주민 120여 명이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가스와 먼지가 가득한 집을 생각하면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분진이 또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또 지금 폐렴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유행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또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기와 수돗물은 모레 공급을 재개하는 걸 목표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차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휴가철 물놀이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인증샷을 남기려고 배가 드나드는 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려다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다이빙 유명 장소로 알려진 제주의 한 포구. 높이 4m에 달하는 방파제 위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방파제에 걸린 타이어를 잡고 올라와 뛰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다이빙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있어도 다이빙 하려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몰립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수영하면 안 되는데. 지난달 31일에는 제주 월령포구의 수심 1.5m 깊이 물에서 다이빙하던 남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주 항포구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52건으로 1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매년 사고가 반복되지만 해경은 단속 권한이 없어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놔주세요. 여기 위험합니다. 실제 큰 배가 다니지 않는 소규모 항구에 적용되는 어촌어항법에는 수영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현장에서의 계도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하기 위한 법 개정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밤에도 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를 넘어서 초열대야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오늘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한강은 좀 시원한가요? 네, 여기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나들이객들이 더위를 식히러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강바람이 생각보다 시원하지는 않은데요. 밤 9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서울 기온은 2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은 13번째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인데요. 특히 강릉은 어젯밤 최저 기온이 역대 최고인 31.4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한라산 일대를 제외한 전국 183곳 가운데 180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경주는 38.9도까지 수은주가 치솟았습니다. 네,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까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젯밤 8시쯤에는 경남 진주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숨지는 등 올해 여름 들어 6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1,305명 발생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돼지 19,000여 마리 등 가축 약 25만 마리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폭염에 냉방기구 가동이 늘어나며 제주에서는 최대 전력 수요가 어제까지 4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한 울산에서는 프로야구 경기가 출범 이후 처음 취소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농어업인과 현장 근로자, 독거노인 등의 폭염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3% 넘게 떨어지면서 2,700선이 무너졌고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증권거래소 전광판이 온통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들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코스피는 3.65% 떨어지면서 하락률과 하락폭 모두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4% 넘게 추락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오늘 하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시가총액 95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에 깜짝 반등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전한 겁니다. 증시를 끌어내린 건 크게 악화된 미국의 고용지표. 제조업 고용지표가 코로나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공포감을 키운 겁니다. 왜 7월에 내리지 못하러 9월까지 기다리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늦었다.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미국발 침체 공포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강타했습니다. 대만, 일본, 중국 증시가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대선 변수에다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 한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광복절 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집값 상승을 일시적 현상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는데 상황 판단이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5,000세대 신축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화랑기였던 2021년의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작년 초랑 비교하면 4, 5억 올랐고 지금 최고가는 20억이고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9주 연속, 전세가는 6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도 넘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잔등락이라고 했던 3주 전과는 달라진 판단입니다.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당장 거론되는 대책은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지정,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입니다. 하지만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신규 택지는 당장 급한 공급에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정작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수요가 없는데 공급 대책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가 이들 플랫폼에서 많이 팔렸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자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헌혈 기념품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온 상품권인데 이번 사태로 사용이 막히면서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땡볕 아래 우산 시위가 벌어집니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고객들입니다. 팀원 핑계 대지 말고 내 돈 당장 환불해라! 미정산 사태 직전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는데 미정산 사태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막혔습니다. 약 8% 정도 이제 할인 효과가 이제 있는 겁니다. 제휴처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생활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상품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졸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3, 4년 전에 산 것도 있고, 요즘 산 게 없습니다. 요즘 산 건 없는데도 그것조차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 중엔 헌혈 기념품으로 상품권을 64억 원어치 산 대한적십자사와 약 34억 원어치 산 지역농협도 있습니다.
발행사인 해피머니에서 보상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해피머니는 수년간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지급보증보험 등 안전망 없이 상품권을 계속 발행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업자를 규제하는 입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인데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도 집계되지 않았는데 발행량으로 볼 때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거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한국 송환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향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법무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끼친 권도영 씨. 해외 도피 후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정 다툼이 진행돼 왔습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어제 한국의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며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현지 법원과 정부가 송환국 결정을 뒤집은 적이 있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권 씨도 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형량을 모두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형량이 상한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범죄에 선고된 최고 형량이 40년이라 우리 법무부는 아직 몬테네그로에 통보가 없었다며 연락이 오면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과정에 개입한 최재형 목사가 이른바 탄핵 공작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목사는 전과가 많은 제보자의 허위 제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형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짜뉴스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무속인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부적을 전달했다는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동영상까지 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1년의 모의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의 보도가 두 사람의 녹취를 토대로 작성됐다며 이를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최 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과자의 허위 제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무속인의 커넥션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신빙성이 낮아 보도를 보류했고 금품을 요구하던 제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최 목사는 당시 법적 대응을 검토했지만 제보자의 장애를 감안해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독일은 6.25 전쟁 당시 한국에 의료진을 파견해 복구를 도왔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전투병력 파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사령부 회원 가입을 반대했던 일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유엔사 재활성화 추진에 맞춰 독일이 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의료지원부대 파견 70년 만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를 운영하는 미국의 성조기와 당사국인 한국의 태극기 옆에 독일의 3색기가 펄럭입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락해머라 유엔군 사령관에게 건넨 독일 국기는 유엔사 17개 회원국 국기들 옆에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아픔을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자유진영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유엔사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Now, as a full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Germany will shar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your b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독일은 1954년부터 5년 가까이 부산의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며 22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산모 6천여 명의 분만을 도왔습니다. 의료진 양성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랬던 독일이 지난 2019년 유엔사 가입을 추진하자
문재인 정부는 전투 병력 파병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북한과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불편해하는 유엔사 확대에 부정적이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독일의 18번째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성사되면서 북중러 견제를 위한 유럽과 동북아 군사협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부가 수해 피해를 크게 입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공식 제안하고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안 배경은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북한의 수해 피해가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주민 5천여 명이 고립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명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위성 사진을 보면 지난 5월 민가 수백 채와 농경지가 있던 신의주 위화도 지역이 지붕만 남긴 채 모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김정은 전용 열차가 정차한 주변 지역도 철로만 빼고 거의 침수됐습니다. 통일부는 상당한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어제 노동신문은 우리의 손으로 얼마든지 피해 지역의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긴급 시찰하며 재난 리더십을 연출하고 계속해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켜온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전엔 북한이 우리의 수해 지원을 받아들인 적이 있잖아요. 네, 2005년, 2006년 등 모두 4차례 있었습니다. 구호 물품과 컵라면, 쌀 등 총 1,297억 원 규모였는데요. 정부는 2011년에도 수해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고 2012년엔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 지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물품을 보내게 됩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이재민 긴급 물자 중심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북측의 요구는 다를 수 있는데요. 2012년 우리 정부는 음식물과 의약품을 지원할 뜻을 밝혔는데 북한은 시멘트와 트럭 등 복구 물자와 자재 장비를 대량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원 물품이 군사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 거절했고 북한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해 지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12년 만에 수해 지원을 제안한 배경이 뭘까요? 네, 이번에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아닌 남북 간 직접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북측이 호응해 오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거죠.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를 실시한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지속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불편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 억류하고 있던 수감자 24명을 맞교환했습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붙잡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도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석방된 미국인들을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번 석방은 서방국에 복역 중이던 러시아인 8명과 미국인 3명을 비롯한 16명을 튀르키예에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동료 에반 게르시코비치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월스트리트저널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가 됐고 백악관도 외교적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iriam. Happy birthday to you.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수감자 맞교환이 성사되기까지 최소 7개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수년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깨질 위기엔 석방자 가족들까지 나섰습니다.
And most of the time, as you can imagine, those are tough conversations. But not today. Today, excuse me. 베를린에서 반러 인사를 살해한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 바딤 크라시코프를 풀어주기로 한 독일의 양보가 협상 타결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Für mich ein besonderer Moment. Ein Moment, der auch die Freundschaft zwischen den USA und Deutschland sicherlich 일각에선 크라시코프 귀환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인질 정치의 승리란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직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며칠 안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로켓이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릅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60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아이언돔에 요격되거나 들판에 떨어져 사상자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من أجل أن يعرف العدو والصديق نحن في كل جبهات الإسناد الآن دخلنا في مرحلة جديدة مختلفة عن المرحلة السابقة. 지난달 27일 축구장 폭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에 보복 공습을 가한 지 약 48시간 만에 재보복입니다. 이스라엘도 즉각 공습으로 맞대응했습니다. כוחות צה"ל פרוסים באוויר, בים וביבשה ו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의 암살 이후 이란도 본격적인 보복을 준비 중입니다. 보복 공격은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미국 정부는 확신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این وظیفه ماست که در وقت مناسب و جای مناسب این عکس‌العمل رو داشته باشیم.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암살에 체면을 구긴 이란이 복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니에 시신은 어제 이란에 이어 오늘 카타르에서 장례식을 마친 뒤 안장됐습니다.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은 미국 무기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과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이 내일 저녁 서울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치릅니다. 김민재는 뮌헨 동료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훈련장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민재를 선두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들어섭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의 선수들. 패싱 게임부터 슈팅 훈련까지 차원이 다른 움직임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김민재가 공을 잡거나 수비에 나설 때마다 경기장은 들썩입니다. 듣던 대로 괴물 수비라고 하셨는데 유럽 선수들한테도 안 밀리고 실력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안 밀리고. 김민재는 특히 손흥민을 경계했습니다. 능력 있는 선수들이 토트넘에 많으니까 이제 모든 선수들을 잘 막으려고 해야겠지만 이제 흥민이 형이랑은 최대한 마주치고 싶진 않네요. 그러면서 프리시즌을 잘 준비해 다음 시즌 팀의 주전 자리를 확실히 꿰차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다만 들으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을 원하시는 것 같고. 뮌헨의 동료들과 함께 고국을 찾은 김민재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동료 선수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키미 선수랑 그나브리 선수가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잘 먹은 것 같아요. 손흥민과 김민재가 맞붙는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는 내일 저녁 열립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한낮에 더운 것도 힘이 들지만 밤더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은 12일째 열대야가 이어졌고 강릉은 나흘째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 밤 사이가 역대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 지역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와 열대야의 기세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27도, 강릉 2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강릉과 창원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